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여러분들 이제 방송 송출되는 거랑 5에서 10초 정도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말씀하시는 거에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일단 그 점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팀 충북 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주말 시간 저희한테 투자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스콜리오시스, 측만증이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이 우리가 11시잖아요. 그래서 50분 동안 일단은 첫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개인 정비하실 시간 조금 필요하시죠? 그래서 5분 정도 개인 정비 시간 갖고 55분부터 다시 20분간의 2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12시 반까지 약속되어 있으니까 12시 반까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측만증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작을 진짜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강사 선생님이나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연차도 저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오픈 채팅방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이미 제 강좌를 수강 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뭔가 원래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도 얻어가실 점이 분명히 있는 강의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주말에 1시간 반을 저한테 투자해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측만증. 우리 다른 얘기 말고 되게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뜬구름잡는 얘기 말고. 일단 코칭은 회원, 환자 있잖아요. 환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측만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상대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환자라고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를 볼 때 어떤 걸 중요시 여기시나요? 당연히 치료적인 스킬 그리고 티칭하는 능력 이런 것들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서비스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라포,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지간히 능력이 좋지 않으면 이분이 다시 등록을 하신다거나 우리를 찾아주지 않겠죠. 하지만 이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지 대충 예상이 가시죠? 임상에서 많이 뛰신 분들은 예상이 가실 겁니다. 바로 보호자예요.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그 환자분과의 라포 형성을 치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측만증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건 보호자가 꼭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꼭 병원에 같이 오시거나 혹은 센터에 같이 오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환자분과 이 청소년기 학생분과 아주 좋은 라포를 쌓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선생님 진짜 최고야. 선생님 너무 짱이야. 진짜 잘하고 나 몸 완전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부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모 생각은 좀 다른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얘 이렇게 틀어진 거 막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담당이라는 사람 내가 만나봤더니 뭔가 말도 조금 버벅이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물론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경제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아진 느낌이 들지가 않거나 이 강사나 치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다시는 보호자분은 우리를 찾지 않겠죠. 그래서 측만증 환자를 살필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호자 설득입니다. 보호자를 잘 설득하실 수 있어야 이 친구를 롱텀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롱텀으로 끌고 가는 게 이 환자한테도 더 좋습니다. 항상 일반적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환자를 설득을 하려면, 환자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질환이죠. 그래서 전문가인 여러분들도 이게 뭔지,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What? 측만증은 무엇인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Why? 측만증은 왜 생기는가? 마지막으로 How? 그래서 뭔지 알겠고 왜 생기는지도 알겠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교정을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청사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 보수교육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어느 정도 통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먼저 what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측만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측만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질환이에요. 자, 이분은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이 대충 활동했던 게 아주 옛날이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기원전 한 3, 4천 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5, 6천 년 전에 사람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때 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생님도 스피나 록사테라고 측만증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래된 질환이라는 소리죠. 측만증은 뭔가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휜 거, 이게 측만증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측만증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콜리오시스, 측만증은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기능적이죠. 기능적 측만증과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이죠. 구조적 측만증,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펑셔널 스콜리오시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가 오른쪽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쪽에 오른쪽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관절에 통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만약에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틀어진 상태를 우리 몸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개는 반듯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일단 처음에 여기에 통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너무 일로 가니까 다시 이렇게 돌리고 고개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몸이 좀 틀어지게 돼요. 통증이 있어서 이런 식의 허리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통증이 심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빵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올까요? 아니면 없는 걸로 나올까요? 네, 당연히 있는 걸로 나옵니다.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와요. 두 번째 케이스, 어떤 학생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여학생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겁니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따라 느낌이 좋았던 모양이죠. 느낌이 좋아서 한 4-5시간 정도를 주구장창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꼬고 4-5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반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경우의 수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이 좀 뒤로 돌아가고 왼쪽은 앞으로 좀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척추는 오른쪽으로 좀 휘고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잠깐 동안
휘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4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근육에 불균형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학생이 푹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요즘은 측만증 검사를 꽤 자주 합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필이면 이날 측만증 엑스레이를 찍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학생도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올까요? 아니면 없는 걸로 나올까요? 이 학생도 이쁘게 할게요. 측만증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기능적 측만증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허리 통증이 첫 번째 케이스죠. 허리 통증이 있었던 환자분의 통증을 제거를 해줬어요. 관절을 가동을 시켜주시건 아니면 코어를 잡아주시고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해서 통증을 제거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통증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몸을 사이드 뱅잉, 칙불시키지 않겠죠. 이분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통증만 없다면. 두 번째 케이스. 이 학생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니다가 여러분이든 아니면 어떤 우연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애가 장난치려고 배를 이렇게 만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기도 모르게 배에다 힘을 주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부가 팽창이 되면서 브레이스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몸에 정렬이 어느 정도 맞아지겠죠.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체형 교정을 잠깐 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밀고 몸 앞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밀어서 배 아래쪽에 힘 살짝 들어가는 느낌 들지? 자, 이러고 나서 사진 찍어봐.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학생도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가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좀 기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능적 측만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방에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기능적 측만증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줬을 때 통증을 낫게 만들어주건 약간의 자세 교정을 하건 이런 능동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효과를 보이는 거. 얘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만 측만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런 걸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기능적 측만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입니다. 잠깐 어려운 걸 조금만 할게요. 이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이라는 거는 얘가 기능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구조가 변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뭘까요? 당연히 척추뼈입니다. 척추뼈와 관절이에요. 기능적으로 이렇게 막 변형이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얘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원래는 뼈가 없는데 뼈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원래는 관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절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뼈가 돼버렸어. 골이화 돼버렸어. 그래서 골화라고 부르고요. 이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능동적인 변화로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적 측만증인 사람들은 골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시피케이션, 골화가 되어버렸다. 사실 단기간에 구조적 측만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측만증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성장기에 측만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점점 빠셔야 되고 그 이유가 뭐다? 이미 구조적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이미 오시피케이션, 골화가 돼버렸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구조적 측만증도 2가지, 3가지로 나눠집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뉴로머스쿨러 스콜리오시스나 컨젠셔널 스콜리오시스는 저희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먼저 뉴로머스쿨러 스콜리오시스.
근신경계 문제 때문에 발생한 침만증 같은 경우는요. 근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침만증이 생긴 거니까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하세요. 또 비슷한 이유가 홍젠셔널,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침만증이죠. 이 두 그룹에 있는 환자분들은 침만증의 교정보다는 사실 일상생활 동작을 만들어주는데 더욱 많이 치중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제가 2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들한테 어떤 교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했습니다. 앉아서 일어나고 스스로 걷게 만드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후에 교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오신 상황이었어서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분들을 만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이 이디오패딕 스콜리오시스,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이 특발성 측만증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적 측만증은 특발성 측만증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디오패딕 스콜리오시스, 특발성 측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특발성 측만증. 여러분이 만약에 의학 쪽에 계시지 않다면, 그러니까 병원업에 계시지 않다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것도 같아요. 특발성. 근데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특발성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특수하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수하게 발생했다. 뭔가 굉장히 스페셜한 건가? 아니요.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몰라요입니다. 특발성이라는 건 원인을 모릅니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특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현대의학은 가기는 참 멉니다. 그래서 이 특발성 측만증도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만증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건 특발성에도 원인을 모르니까 이제 연구를 중단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원인을 명확하게 모를 때 연구자들이 집중하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완벽한 이론은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약 25,000명 정도의 환자를 분석해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요. 이디오패딕 스콜리오시스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일단 이디오패딕 특발성 원인을 몰라. 하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측만증이 있으면 이렇게 각도를 재게 되죠. 이 각도를 재게 되는 걸 우리가 콥스 앵글이라고 불러요. 이 콥스의 앵글의 각도가 이 만곡이 10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너는 측만증 문제가 있어. 근데 원인을 명확히 모르니까 특발성 측만증이야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10도 이하는 질환으로 보진 않아요. 10도 이상 되면 질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측만증의 약 80%를 특발성 측만증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측만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모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구조적 측만증이라 함은 특발성 측만증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90%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돌리스캔,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라는 단어죠. 청소년기에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데 약 4배 정도 많습니다. 조금 자세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4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남자는 그럼 측만증이 안 생기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도 측만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각도가 한 20도 이상이거든요. 20도 이상 만곡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여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명확히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좀 신빙성 있게 말씀을 하셨던 이론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아기 때랑 성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체형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머리와 척추 그리고 사지의 비율이죠. 아기 때는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유아기, 소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우리는 성인이 되죠. 근데 아기에서 소년까지 갈 때 이 사지가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몸통도 길어져요. 몸통도 커지고 길어지는데 이 사지의 성장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지의 성장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청소년 시기에 척추와 골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뼈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뼈를 당기게 되죠. 왜? 근육은 뼈와 뼈를 연결해서 짧아지면서 힘을 쓰니까요. 짧아지면서 힘을 쓰죠. 그래서 뼈가 근육에 의해서 당겨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게 되면 그때 측만증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언밸런스된 성장은 불균형한 척추에 부하를 줄 것이다. 라는 이론이 그래도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론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측만증이라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펑셔널 스콜리오시스, 기능적 측만증과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적 측만증은 어떤 능동적인 변화를 줬을 때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거. 정말 말 그대로 기능적으로만 문제가 있지 진짜로 이 사람이 굳어진 건 아니야. 그럼 진짜 굳어진 측만증은 뭐지? 구조 자체가 변화한 스트럭처럴 스콜리오시스, 구조적 측만증이야. 그 구조적 측만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약 80에서 90%는 이디오패딕 스콜리오시스, 특발성 측만증이다. 이 특발성이라는 단어는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도가 넘어가면 질병이 있다고 보게 되는 거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초경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초경을 할 때죠. 초경 전 1년, 초경 후 1년 정도에 측만증의 각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측만증의 문제는 알겠어. 측만증 오케이. 구조적 그렇군. 기능적 구조적 우리는 구조적인 걸 알면 되고 그 중에서도 특발성 측만증을 알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뽑아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척추를 옆에서 본 모습이죠. 척추를 옆에서 본 모습인데 우리 척추는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S자 커브를 갖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일자예요. 측만증은 그게 반대로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커브의 모양을 갖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 이렇게 굳게 태어나죠. 그러다가 한 3달에서 4달 정도 되면서 목을 막 가누기 시작합니다. 목을 막 가누기 시작하면 이제 목은 앞쪽으로 나오게 되고 등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또 10달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10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죠. 그때 척추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허리뼈도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커브 이거를 뒤쪽으로 만곡이 있다, 각도가 있다 해서 이걸 후만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하이포시스라고 합니다. 뒤쪽으로 후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앞쪽으로 만곡이 나오게 되죠. 앞쪽으로 만곡이 있다 해서 얘네들을 전만 로도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깊게 들어가면 목도 정말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측만증을 생각할 때는 이 등뼈와 허리뼈를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등뼈는 후만을 가지고 있고 허리뼈는 전만을 가지고 있어요. 지울게요. 똑하니까 후만, 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후만은 약 20에서 40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리뼈의 전만 각도는 20에서 60도가 됩니다. 여러분 약간 갸우뚱하시고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부학서적이나 아니면 임상 운동학적 같은 걸 보면은 명확하게 정상 각도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뭐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라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뭐 30 몇 도다, 40 몇 도다 이렇게 정해주겠죠. 나중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정상 범주라는 건 꽤 넓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성별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더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정상 범위로 생각해 주세요. 인간은 그럼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외부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이렇게 S자 커브를 가지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쫙 들어왔을 때 양옆으로 쭉 쪼그라들어서 스프링이 힘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척추도 힘이 들어왔을 때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가 없어지게 되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하중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죠. 라인 오브 그라비티, 중력선이라는 개념도 있죠. 이상적인 자세로 우리가 있을 때 중력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 선, 그걸 우리는 중력선, 라인 오브 그라비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뒤쪽에 있는 웨이도, 그리고 어깨에 있는 견봉, 후만에 있는 꼭지점, 전만에 있는 꼭지점, 고관절, 무릎관절, 그리고 외측 복숭아뼈를 잇는 선이 딱 완벽하게 정렬이 맞았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상태야.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만 해도 몸의 균형이 맞춰지는 상태야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균형성의 개념도 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측만증 얘기를 하다가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측만증을 얘기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연적으로 인간이 커브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눈에 보호를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우리가 사는 차원은 몇 차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차원은요, 3차원이죠, 3차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2D의 인간을 이렇게 3D로 만들면 갑자기 오징어가 돼버리죠. 그런 겁니다. 3차원과 2차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갑자기 제가 차원 얘기하니까 막 복잡해지시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시간이 막 생각이 나고 수학 시간에 막 복잡했던 거 막 생각이 나는데 절대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입니다. 중력적이지만 이게 3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섰어요. 여러분 제 옆모습 보고 계시죠? 저의 옆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의 앞모습을 보고 계시죠? 뚜벅 2층으로 올라가셔서 저를 보시면 저의 정수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 윗면을 보고 있죠.
옆에서 본 모습, 그리고 앞에서 본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하나, 둘, 셋. 이걸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시상면, 옆모습, 반상면, 앞모습, 횡단면 혹은 가로면, 윗모습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 좋아. 오케이. 시상면, 반상면, 횡단면 알겠는데 어떡하라고? 측만증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차원까지 가는데? 왜냐하면 측만증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자료를 찾아보셔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뭐 네이버, 위키 혹은 어떤 유명 병원의 정의, 백과사전, 어떤 책 다 찾아보세요. 측만증의 정의는 이겁니다. 앞에는 블라블라 써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양 옆으로 휜 것처럼 보이는 질환이나 슬러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측만증은 실제로는 단순한 2차원적 변형이 아니라 척추뼈의 회전이 동반되어 옆에서 보았을 때도, 옆에서 봤을 때도 정상적인 망곡 상태가 아닌 3차원적 변형이다. 3차원적 변형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측만증이 뭔가요? 앞에서 봤을 때 옆으로 휜 거예요. 이건 측만증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접근입니다. 측만증은요, 이런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옆면, 앞면, 윗면이 다 변형이 일어나는 3차원적인 변형이에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3차원적 변형의 있는 질환을 교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측만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측만증의 프로그레션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보통은 우리가 해봤거든요. 반상면, 시상면, 횡단면 이렇게 하죠. 일부러 저는 시상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상면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이렇게 S자로 되어 있어 라고 말씀드렸죠. S자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다? S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외부에서 힘이 들어왔을 때 힘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 외부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 커브가 더 커져가지고 더 잘 맞겠지.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요. 희망사항이고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던 뒤쪽으로 있던 카이포시스 후마는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퍼지게 되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앞쪽으로 나와 있던 전마는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퍼지게 됩니다. 결국 일자 허리, 일자 등이 되어버리죠. 완전히 평평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나쁜 힘은요, 외부의 힘, 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특발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의 정체가 뭔지 확실히 몰라요. 왜 이런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변형을 만들어내는지 확실히 모른다. 그래서 이 외부의 힘이 계속되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발랐던 척추는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측만증의 모습이 되어가죠.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는 이렇게 좀 볼록하죠. 그리고 이쪽은 좀 오목하죠. 제가 볼게요. 여기는 오목하고 여기는 볼록하죠. 파란색은. 그러면 우리 척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볼록한 쪽으로 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한 여기까지는 힘주고 밑으로는 허리뼈, 위로는 이제 등뼈가 있는데 지저분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등뼈, 여기는 허리뼈가 되는데요.
허리뼈랑 등뼈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리뼈와 등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갈비뼈를 포함을 시키고 있냐 안 시키고 있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록한 쪽으로 몸이 돌아가는 거겠죠. 돌아가면 회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회전은 위에서 봤을 때 가장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니까 양 옆을 다 망치고 나서도 힘이 계속돼서 회전이 나타나게 되고, 이 회전이 나타났을 때 등뼈에 포함되어 있던 갈비뼈가 같이 돌아가게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일반적인 변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저한테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망곡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볼록하니까 회전이 이렇게 되겠죠.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몸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한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이 뒤쪽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냐? 갈비뼈가 포함이 돼서 변형이 돼서 돌아가게 되니까. 여기가 튀어나오고, 또 한 가지, 이쪽은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쪽이 튀어나와 보이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얘가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굴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고, 앞에서 딱 뒤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나가서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 사람이 왔을 때 청만증이 있나 없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는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매우 중요한 건, 이 측만증이라는 건 단순한 2차원적 변형이 아니다. 매우 복잡하진 않습니다.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3차원적으로 변형이 된 거다. 3차원적으로 변형이 됐는데 그 순서가 옆에서 본 시상면이 S자 굴곡을 갖고 있다가 일자가 되고, 일자였던 관상면 앞에서 본 모습이 점점 힘을 받아서 양 옆으로 휘게 되고, 그걸로도 충족을 못하는 이 나쁜 외력, 나쁜 외부의 힘이 이제는 위에서 봤을 때 이 모습까지 회전을 시키게 된다. 이게 측만증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측만증의 진행 과정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시상면의 정상 각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측만증이 왜 생기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이 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셨을까요?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교정해야죠. 어떻게 교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이 측만증을 교정하실 거죠? 양다 어프로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양다 선생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1980년대에 이 양다 어프로치를 만드셨는데 진짜 어려운 내용을 진짜 쉽게 설명해 주신 아주 훌륭한 내용이죠. 양다 어프로치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양다 어프로치의 이제 하부 교차 증후군을 나름대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근육은 짧아지면서 힘을 내. 이걸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근육은 짧아지면서 힘을 내. 그러면 여기는 좁아졌네. 그러면 좁아진 데는 너무 세겠다. 유착이 있을 수가 있고 너무 과하게 오버유즈가 됐을 거야. 여기는 늘려주자. 이완을 시켜주자. 풀어주자. 반대로 복부에 있는 근육은 늘어났네. 늘어났으면 힘이
없으니까 늘어난 거겠지. 그러면 이쪽에 늘어난 근육은 강화를 시켜주자. 배에 힘을 팍팍 주게 만들고 쫙쫙 당겨줘서 강화를 시키면 얘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거 절대로 틀린 내용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내용 아니고 매우 매우 훌륭한 이론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일단 이 이론이 나온 지도 조금 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측만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측만증에 양감 어프로치를 적용하실 건가요? 옛날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진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봐봐, 측만증 하부골천 제력은 몰라? 양감 어프로치 몰랐네? 야, 여기는 좁아졌잖아. 이쪽 근육은 겁내 셀걸? 여기는 늘어졌잖아. 근육이 늘어지면 어떻게 돼? 근육이 늘어지면 힘이 없지. 그럼 여기는 강화를 시켜. 여기는 이완을 시켜. 실제로는요, 둘 다 약해집니다. 얘는 짧아지면서 약해지고 얘는 길어지면서 약해진 것 뿐이에요. 둘 다 약해집니다. 이런 단순한 접근으로는 3차원적 변형인 측만증을 교정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측만증은 뭐예요? 3차원적인 변형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측만증을 교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코어입니다. 코어. 코어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비단 측만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척추 질환에 대해서 허리 통증이 있건 목 통증이 있건 어떤 사람을 교정을 시키거나 통증을 잡으려고 할 때 시상면에 대한 교정부터 시상면에 대한 바른 자세부터 만들어 주시고 시상면, 관상면, 그 다음에 회전을 잡는 이런 순서를 가져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더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심지어 측만증은요 시상면에서부터 변형이 시작이 돼요. 시상면에서 변형이 시작되고 관상면, 횡단면으로 변형이 나누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동들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커브 있으니까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여기 강화시키면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옆에서 봤을 땐 이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시상면의 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면에 대한 교정을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시상면에 대한 교정이 먼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관상면에 대한 교정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인 굴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상면에 대한 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일자후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측만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 파부가 가지고 있던 이 후만과 정만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두 일자, 등 일자 허리가 되게 됩니다. 20에서 40도의 후만과 20에서 60도의 전만, 굉장히 큰 각도거든요.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요 그냥 펴졌으니까 끝이죠.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항상 보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20에서 40도, 20에서 60도 이 어마무시한 각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누군가는 이 각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중고등학생들이 한다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대학생만 했었습니다. 조별과제랑 똑같은 거예요. 조별과제를 하는데 만약에 한 5명이서 조별과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는 다 같이 해야죠. 부담을 나눠가고 너는 자료조사하고 너는 발표하고
누구는 이걸 정리하고, 누구는 PPT 만들고, 누구는 이걸 총괄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보통 조장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박을 쓰는 조장 역할을 맡는 사람이 물론 약간 홍보 잡힐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조장을 맡는 경우들이 꽤 많죠. 선배님 이거 잘하시니까 선배님 좀 해주세요. 너가 이거 잘하니까 조장 네가 해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조장이 되는 겁니다. 척추에서 능력이 좋다는 거는 약간 유연성이 좋다. 그리고 움직임성이 좋다는 거예요. 움직임성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조금 몇 슬라이드 전에 제가 등뼈랑 허리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등뼈는 갈비뼈가 있고 허리뼈는 갈비뼈가 없어요. 그쵸? 갈비뼈가 왜 있느냐? 장기도 보호하고 우리 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 유지장치인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근데 갈비뼈가 이렇게 몸을 앞쪽에서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등뼈는요 되게 뻑뻑해요. 뻑뻑하니까 움직임성이, 모빌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잘 안 움직입니다. 네, 모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건, 뻑뻑하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이 좋다는 소리겠죠. 왜 나쁜 친구 가까이 하면 못된 짓 많이 하고 좋은 친구 가까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허리뼈가 등뼈랑 가까이 있는 애들은 등뼈랑 좀 닮아가요. 그래서 허리뼈는 갈비뼈, 이 늑골이 없으니까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5개, 허리뼈는 5개죠, 여러분? 허리뼈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가 허리뼈예요. 이 5개의 허리뼈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뻑뻑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허리뼈 얘네들은 많이 유연합니다. 자, 조별 과정을 할 때 원래는 이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지 않는다고 했죠? 조장이 독박을 쓰는데 이 조장이 되는 애는 능력이 좋은 애, 허리에서 능력이 좋다는 건 유연하고 움직임성이 좋은 애. 그 움직임성이 좋은 애는 아래쪽에 있는 허리뼈다. 니들은 조장 당첨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에서 40도의 후만, 20에서 60도의 전만을 아래쪽에 있는 허리뼈가 거의 다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건 허리 통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리 통증에 관한 내용이지만 측만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하부 쪽에 있는 이 허리뼈 1, 2, 3, 4, 5번이죠. 이 5번과 1번의 각도나 아니면 4번과 5번의 각도가 다른 척추뼈의 각도보다 비상식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을 나타내는 사람도 그렇고요. 측만증 환자분들도 비슷해요.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많은 관문을박이 있지만 제 생각엔 움직임성이 과한 이런 많이 움직이는 하부에 있는 허리뼈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연골 종판이 깨지게 되고 종판이 깨지면서 디스크에 압박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그러면 신경 압박이 발생해서 통증이 생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과하게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 옛날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전만을 만들어야지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야 양반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허리뼈들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전만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냅다 전만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냅다 전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찝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반을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지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증이 잡히거나 아니면 포부가 잡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5분간만 휴식을 하고 다시 5분 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조금 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제가 너무 약간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만 자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척추는요, 특히나 척추가 그래요. 혼자서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들은 하나가 조금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듯이 다 같이 협동을 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떤 애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잘 안 움직이는 애들 옆에는 잘 움직이는 애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아니죠. 여러 학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도 하고, 뭐 트레이닝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뭐 그레이 쿡 선생님이나 마이클 보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뭐 JBJ 컨셉으로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부 쪽에서 많은 꺾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임이 심한 사람들이 허리에 통증이 있고 측만증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꺾이게 돼. 많이 꺾이는 건 언제 많이 꺾일까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그림이 나왔죠. 골반을 중립, 뉴트럴로 놨을 때 척추는 예쁜 S자 곡선을 그릴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이 뉴트럴을 완벽하게 측정을 하려면 골반의 전상단골극 ASIS와 큐빅 심피시스 치골을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일자가 되어 있으면 이게 뉴트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면 앞쪽으로 경사가졌네. 그래서 전방 경사 안테리어 틸트라고 하게 되죠. 안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면 골반에 딸려있는 척추뼈는 심하게 뒤로 꺾이게 돼요. 과하게 만곡이 생기는 과전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골반이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면 이 ASIS와 PPS, 푸빅 심피시스는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게 되죠. 아이고 뒤쪽으로 기울었네. 후방으로 경사가 졌네. 후방 경사. 포스테리어 틸트가 됩니다. 포스테리어 틸트가 되게 되면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척추뼈는 일자가 되거나 좀 심할 때는 아예 이렇게 동그래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케이. 나 알았어. 과전만이 문제라면 그러면 측만증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전방경사 돼 있겠다. 그래서 위에 딸리는 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전만이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런 타입이죠. 일반적으로는 골반이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가서 허리가 과하게 꺾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 두 번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스웨이백입니다. 스웨이백. 스웨이. 뭔가 앞쪽으로 밀린 거예요.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앞쪽으로 밀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스웨이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댁이신 거죠? 댁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실 수도 있고 컴퓨터 보실 수도 있을 텐데 핸드폰 잠깐 들고 일어나서 골반 앞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보세요. 허리 느낌이 어때요? 좀 부담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골반이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골반이 앞쪽으로 이동하면 우리 몸은 무조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럼 등은 그만큼 앞쪽으로 이동, 뒤로 빠져야 되죠. 이러고 다니실 거예요? 앞에 보셔야죠. 목은 전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골반이 앞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웨이백이 나타나게 되면 허리에 과한 꺾임과 등에 과한 굽힘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셔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신호등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 가만히 서 있는 모양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스웨이백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고요? 스웨이백이 진짜 편하거든요.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관절들을 다 사용을 하면서 몸은 다 망가뜨리지만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쓰는 자세가 스웨이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웨이백을 좋아하고 스웨이백 변형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과하게 꺾인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중립을 측정할 때 전상장골극과 이 치골결합을 일직선으로 이어봤었죠. 엑스레이에서 똑같이 있게 되면요, 얘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직각이 여기입니다. 약간 뒤쪽으로 기울었어요. 뒤쪽으로 기울었다. 뒤쪽으로 기울은 건 뭐다? 뒤쪽으로 기울은 건 후방경사다. 후방경사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는 과하게 꺾여 있죠. 이 위쪽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로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죠. IS와 부비 심피시스를 이으면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뒤로 약간 기울어져. 허리 부분 보이세요? 5번, 요추 5번과 라벨링 잘 해드릴게요. 5번, 5, S1 사이의 각도가 엄청나게 증가되겠죠. 5번과 4번 사이의 각도도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후방경사가 되어 있지만 스웨이백을 보이기 때문에 과하게 전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케이스는 스웨이백인 케이스고 이 마지막 케이스는 사실은 진짜로 전방경사 때문에 과정만이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아래까지 있지를 못했는데 아래까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우시는 분도 당연히 과하게 몸이 꺾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심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조금 많이 되신 분이시긴 한데 아주 고든 척추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L5와 S1 사이의 각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3번과 2번은 평행하죠. 이분은 너무 심하셔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굽히게 되면요, 원래는 골반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야 되죠. 다리를 굽혔습니다. 고관절을 굽혔는데요, 고관절을 굽히니까 이렇게 일자였던 척추는 살짝 동그랗게 변했죠. 놀랍게도 이 부분은 아직도 심각하게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오랫동안 변형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미 뼈 자체가 오스피케이션, 고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 굳어지신 분이라서 다리를 들어올려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능적 측만증과 제가 구조적 측만증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기능적 측만증과 구조적 측만증의 차이점도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원래 다른 사람 같으면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지금까지는 다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의 엑스레이였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측만증이 있는 사람의 엑스레이를 봐보죠. 많이 다를 것 같지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은 남성분이세요. 남성분이신데 이 남성분이 위쪽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측만증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분도 척추가 이렇게 굽다가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S1이죠.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측만증의 변형은 어떻게 변형했습니까?
후만과 전만이 옆에서 봤을 때 사라지면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후만과 전만이 사라지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척추는 그 사라진 후만과 전만에 대해서 보상이 먹는다는 겁니다. 남성분이니까 여성분도 한번 보죠. 이 여성분의 커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제가 각도를 다 측정하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 뼈 모양이 조금 특이한 건 이분이 청고라가 조금 진행이 되셔서 남들보다 허리뼈가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두 개의 각을 쟀을 때는 20도였고요. 5번과 4번의 각도를 쟀을 때는 15도였습니다. 그런데 4번과 3번, 3번과 2번 사이의 각도는 각각 3도, 3도, 2도, 1도였어요. 무슨 소리냐? 너무나도 심하게 일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심하게 밑에서는 꺾이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측만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와갑니다. 다 와요. 측만증은 뭔지 알았고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죠. 측만증은 옆에서 봤을 때 변형이 된 거예요. 시작은 겁니다. 시상면, 관상면, 횡단면 순으로 변형이 되니까. 그래서 시상면을 잡아줘야 되는데 측만증은 변형이 전만과 후만이 사라지면서 변형이 되니까 과하게 전만을 시키고 과하게 후만을 시키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과하게 바로 전만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측만증 있는 사람들도 보상을 먹어요. 밑에 있는 척추뼈에서 보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허리가 각이 없으면 전방경사를 시켜서 각을 뽑으면 되지. 오케이! 측만증 왔어. 무조건 전방경사 시킬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 사실 저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의 과정을 추가합니다. 시상면에 대한 측만증 교정을 할 때 저는 꼭 한 가지 과정을 추가해요. 그게 뭐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후방경사를 먼저 한번 시킵니다. 그럼 후방경사를 먼저 한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골반이 아까 그 남성분처럼 연세가 많으셨던 남성분처럼 뼈가 아예 돼버리신 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허리가 평평해질 거예요. 그렇죠? 허리가 이렇게 평평해지겠죠? 평평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찍혀있던 이 찍혀있던 부분을 해소를 해주신 다음 그 다음에 자연적인 굴곡, 내추럴 커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사실 허리 통증이 있거나 목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자연적인 굴곡을 만들어줄 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처음에는 살짝 후방경사를 시켜서 찝혔던 부분을 일자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일반적인 분들은 한번 이렇게 꾹 누르고 나서 천천히 힘을 빼게 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커브를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여기서 멈춰주고 그 다음에 호흡이나 아니면 복부의 활성을 통해서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면 코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죠? 기본적으로 커브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전방경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 굴곡이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복부의 활성이라든지 아니면 호흡의 교정을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전방경사를 통해서 내추럴 각도를 회복해라. 얼만큼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되냐면 힘이 안 들어갈 정도만 해야 됩니다. 어디에 힘이 안 들어가야 되냐면 척추 길이끈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기립근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 분절분절을 컨트롤하는 힘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런 식으로의 전만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눌러주고 내추럴하고 회복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끝났지만 추가치 있는 사람은 내추럴 커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만 더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커브를 만들어 주면 된다. 어디까지? 척추 기립근에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가장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부터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걸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운동들을 해요. 여러분 지금 PPT 띄워준 거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는 동작이죠. 에드버그 엑서사이즈, 사이드 플랭크, 한쪽 다리만 하긴 했지만 어드 독자세입니다. 이 운동들을 가장 먼저 시켜요.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데 나와 있는 측만증 운동들 중에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시상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코어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니까 아 이렇게 늘려주면 돼. 자 따라하세요. 후! 후! 여기 이제 덤벨 하나 들고 후! 후! 옆으로 누워서 후! 후! 따라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염차 때 측만증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제일 무서웠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뭐 환자를 했을 때 안 나왔을 때? 아니에요. 환자가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좋아졌을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졌어요. 그때가 저는 가장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운동을 시켜서 만약에 이 사람이 좋아졌다. 원인 알고 계십니까? 양도 어프로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3차원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의뢰가 되는 우리를 찾아오는 환자, 회원, 고객님께서는 대부분 청소년기에 여학생들이 많죠. 이 친구들은요, 운동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서 너 하루에 2km씩 뛰어 숙제야 선생님 약속이야 2km씩 조깅만 해도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령 조금 잘못된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좋아지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더 효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임프로브를 주려면 시상면을 먼저 맞추고 자연적인 척추의 모양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런 베이직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면요 훨씬 더 좋은 임프로브를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정을 시작하게 되면 3주에서 4주 동안은 그냥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시킵니다. 이것만 주구장창시켜요. 갑작스럽게 좀 넘어가서 죄송하는데 트레이닝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근육이 크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근육이 성장하는 데까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죠. 아닌데 한 달 동안 뭐 내가 운동하니까 쭉쭉 좋아지던데 처음에는 근육을 움직이는 근신경계가 한 달 동안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근육이 찢어지고 수복되고 찢어지고 수복되고 찢어지고 수복되고를 반복을 하면서 두꺼워지고 세포가 강해지게 되죠. 그리고 근비대가 일어나게 되면 그 기간이 2달에서 3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제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측만증 특화 운동을 시키지 않아요. 회전각고, RAB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코어 운동부터 시키는 거예요. 뭘 하고 시상면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코어 운동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2, 3주 정도는 이렇게 시켜야 돼요.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였어. 뭐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 그래서 근육량이 많아. 그래도 코어 근육은 없을 수가 있어요. 코어 근육이 적으니까 측만증이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는 이런 운동을 먼저 시켜주세요.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저는 데드버그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왜 데드버그부터 시작을 하냐?
우리가 처음에 시상면을 먼저 잡아줘야죠. 그러면 베이직하게 누워서 척추의 자세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데드복을 시작합니다. 자, 시상면을 잡았으니까 이제 양 옆으로 관상면을 잡아야겠죠. 관상면을 잡기 위해서 사이드 플랭크를 단계별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양 팔과 양 다리에 움직임을 줘서 회전을 잡을 수 있는 버티복을 같이 실시를 합니다. 잘하면 한 번에 가고 내추럴 커브 만드는 기준까지도 없는 환자면 하루 확인 이러면 3주가 있어요. 아니 어디 있겠죠? 먼저 잘 따라하면 쭉쭉쭉쭉 얼마든지 우리 강도 높일 수 있잖아요. 아령을 들어도 되고 다리를 이렇게 펴도 되고 오므려도 되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2에서 3주 정도는 베이직하게 코어 운동을 시켜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힙힌지를 가르쳐요. 침만증 환자한테 힙힌지? 네, 힙힌지를 가르칩니다. 코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어드밴스한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힙힌지를 가르칩니다. 힙힌지가 잘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 대충 저는 요거를 한 달의 플랜 정도 잡고 있어요. 한 달의 플랜 정도 잡고 어느 정도의 코어가 만들어졌다 내 생각대로 어드밴스한 운동을 나가는 겁니다. 어드밴스한 운동을 나가지만 특화된 운동을 그때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도 이 친구는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교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운동이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이거 수트케이스 캐리. 수트케이스 캐리를 하게 되면 무거운 덤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양 옆에 있는 골반을 뉴트럴로 맞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단상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극을 주는 정렬을 맞추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팔로우 프레스도 굉장히 많이 실시해줍니다. 팔로우 프레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당겨가게 되죠. 그러면 회전에 저항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강한 운동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제가 깔리죠? 내추럴 커브를 맞춘 상태에서 호흡을 잡고 복근을 완벽하게 브레이스를 한 상태라는 이 과정은 만들고 유지하고 교육하고 어려운 운동까지 가는 과정을 저는 2달간 시킵니다.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건 코어라는 거예요. 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회전과 호흡을 하게 돼도 로테이셔널 앵글라 브리징을 하게 돼도 그래도 옆에서 봤을 때 이 시상면에 내추럴 커브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과 호흡 해봤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킬 때 보호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꼭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한점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제한점이 조금 있어요. 항상 우리가 교정을 할 때는 모빌리티 퍼스트입니다. 잘 움직여지고 잘 움직여진 다음에 안정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척추뼈가 굴곡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이 지금 제가 X표 쳐놨죠.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 지점을 이제 TP 변환점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지션 포인트. 이 허리가 이 커브가 바뀌는 지점을 잘 고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던가 어떤 교정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에 대한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교정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변하게 되는 이 변환점을 꼭 고정하신 상태에서 카운터 포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미는 힘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얘가 이쪽에서 버텨주는 힘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한정적인 시간이었고 또 코어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에듀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실전 스마트 강의법 이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에듀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온라인 교육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심하시고 제 컨텐츠든 아니면 저희 다른 좋은 강사님들 컨텐츠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 채팅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죠?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한도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골반 높낮이 저희가 딜레이가 있어서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한 분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띠게 되죠. 그래서 골반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양을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 이 올라간 골반을 내가 내려줘야 될까? 아니면 내려간 골반을 올려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맞추는 게 먼저고요. 중간에 맞췄을 때도 이분이 계속해서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골반을 뉴트럴로 맞추면 웬만하면 높이 차이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겠죠? 골반이 뒤로 가거나 아니면 한쪽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 뒤로 빠지게 되면서 다리가 짧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교정을 해주면 우리가 골반을 교정을 해주면 높이 차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깔창을 끼는 부분 그리고 높이 차이 깔창과 높이 차이는 사실 좀 약간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깔창을 끼는 의미를 만약에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서 끼신다. 그래서 힐을 발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발입니다. 발의 밑에 이 뒤쪽에 있는 힐 부위를 높여주는 힐리프트를 하신다. 힐리프트를 하는 건 보통 이제 다리 길이가 해부학적으로 차이 날 때 많이 그렇게 하는 거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을 때 이 정강이의 높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해부학적으로 다리 길이에 차이가 있으면 다리를 한쪽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아담스 테스트를 하거나 측만증 X를 찍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담스 테스트가 양성이었다가 음성이 되거나 아담스 테스트 이렇게 내려가서 튀어나온 거 보는 거 아시죠?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뀐다면 이분은 사실 측만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측만증이 있는 걸로 보이는 분일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면 깔창을 쓰시는 게 좋죠. 두 번째 케이스, 깔창을 끼는데 평발에 심해서 깔창을 끼는 케이스들 있죠. 그래서 이 족궁을 잡아주는 아치 서포트가 되는 깔창을 낀다. 그거는 사실 밸런스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족부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컨트롤이 잘 되는, 그러니까 발을 안으로 돌렸을 때는 좀 평평해지고 바깥쪽으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아치가 잘 띄어지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사실 깔창을 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서 발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면 깔창을 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 골반을 내려줄 거냐, 내려간 골반을 올려줄 거냐, 이것은 일단은 분류를 맞춘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측만증을 유형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골반이 시프팅 되는 걸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죄송하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보시나요? 여러분 질문에 답변이 잘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약속한 시간이 다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강의 그리고 에듀퓨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말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주말 편히 쉬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